교과서 218페이지입니다. 7-3단원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 생각 펼치기를 보면 사진이 두 장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장례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홍콩의 가게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저승길에 노잣돈으로 줄 종이돈을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유명 패션 브랜드 회사가 홍콩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회사는 홍콩 상인들이 자신의 상표가 들어간 종이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콩에서는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을 위해 종이돈을 태우는 풍습이 있으며 최근에는 종이돈 대신 종이로 만든 명품 가방이나 신발, 자동차 등을 태우기도 한다. 홍콩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회사에 항의하였고 이 회사는 결국 자신들의 경고가 성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는 뉴스 기사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 회사가 홍콩 사람들에게 사과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회사가 홍콩의 전통적인 장례식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홍콩에서는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의 저승길 노잣돈을 주기 위해 종이 돈이나 아니면 저승에 가서 사용하라고 종이 명품 가방, 종이 자동차를 태우는 문화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회사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홍콩 사람들의 행동을 오해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례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오해인데 이번에 있는 문제처럼 위의 사례와 달리 인정할 수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문화로는 다른 사회의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도 함께 화장하는 풍습인 인도의 사티 혹은 샤티라고 불리는 그런 풍습은 아내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문화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일본의 생선회 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생선을 익히지 않고 날로 먹거나 아니면 회를 밥에 얹어 먹는 초밥 문화가 지금은 보편적이지만 1960년대 일본이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선수들과 언론사들이 모두 도쿄로 갔을 거예요. 이때 미국의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일본의 생선회 문화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선을 날로 먹는 미개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서는 생선회나 생선초밥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고 심지어는 생선회와 초밥을 고급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선회와 생선초밥을 먹는 것은 미개한 문화냐 고급 문화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면 문화를 우열 혹은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선회와 생선초밥을 미개한 문화다 혹은 고급 문화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한 페이지 넘겨서 220페이지 스스로 탐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 2번 한번 읽고 문제 볼게요. 자료 1번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몽골의 초원에 사는 유목민들은 일생의 목욕을 세 번만 하는 문화가 있었다.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이렇게 세 번 한다. 이러한 문화에 대하여 목욕을 자주 하는 일본 사람들은 매우 불결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몽골의 유목민에게 씻는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사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 대신 모래와 바람을 이용하여
사욕과 풍욕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 다음으로 자료 2번입니다.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하의 제도를 준행하였는데 이제 글을 같이 하고 법도를 같이 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작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이 자료 2번은 훈민정음 창제 반대하는 최만리 등의 상소문이고 조선왕조실록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문제 1번입니다. 두 자료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가 어떤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지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몽골 유목민의 문화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일본 사람은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에서 몽골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 불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몽골의 환경과 목욕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몽골 초원의 건조한 기후나 자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물이 많은 일본의 입장에서 몽골 사람들의 목욕 문화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칫 문화적 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훈민정음에 대한 최만리 등의 태도는 최만리 등은 문화사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문화, 문자, 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훈민정음 창제를 평가절하하였습니다. 한글이 매우 과학적인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하하고 있으며 맹목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사대주의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사대주의의 사례를 한 가지씩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자문화 중심주의로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민 온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문화를 업신여기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음식인 김치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사대주의로는 광고나 상표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한글로 된 이름이나 표현보다 영어로 된 이름이나 표현이 좀 더 세련됐다고 또는 표현을 더 잘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나 아니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미국의 드라마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책을 통해 보는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책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은 1990년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이념 전쟁 시대, 즉 냉전 시대가 종식된 후 세계는 문명 충돌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념에 의해 가려졌던 각 문명권이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문명 간의 충돌이 본격화된다는 것입니다. 헌팅턴은 문명권을 서구 문명권, 이슬람 문명권, 힌두교 문명권, 유교 문명권, 라틴 아메리카 문명권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문화권에 존재하는 전통 문화, 특히 종교는 다른 문명권에 대하여 적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명권 간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문명 충돌을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책인 문명의 공존이라고 하는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윌러는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을 비판하면서 문명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윌러는 헌팅턴이 은연중에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다른 문명권을 경계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문명권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이해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명권들이 개방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융합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서구 국가와 이슬람 국가 간의 분쟁을 찾아보고 문명의 충돌을 방지하고 문명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상대주의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서구 국가와 이슬람 국가 간의 분쟁부터 볼게요.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이슬람 국가의 민간인 학살 등 문명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 덴마크의 신문 율라츠 포르텐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희화화한 풍자만평을 게재하여 이슬람 국가들과 서구 국가들 간의 갈등도 발생했습니다. 2015년에는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화 등을 실어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던 프랑스 주간지의 사무실에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로 보이는 무장괴한이 침입한 뒤 총기를 난사해 만화가 등 1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문명의 충돌을 방지하고 문명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 상대주의가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관한 답변으로는 다른 사회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문화 상대주의를 갖추고 있었다면 이러한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의 사진과 글을 보면 중동이나 아시아의 일부 가난한 지역에서는 조혼 풍습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부모들이 생계 등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일찍 결혼시키는 것을 조혼 풍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혼 풍습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학생이 조혼 풍습이 나타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혼 풍습에 대해서 학생의 이러한 이해 태도가 바람직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조언을 통해 부모가 부양하고 있던 딸을 시집 보냄으로써 부양가족을 줄이고 딸의 남편이 되는 사위로부터 결혼지참금을 통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의 인격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의 쟁점을 통해 보는 사회입니다. 제목은 체벌과 보편윤리입니다. 체벌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 또는 지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잘못을 했을 때 몸에 벌을 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체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 둘 다 있습니다. 먼저 체벌 찬성 입장을 먼저 보면 옛날 과거 시험에서 응시자가 쓴 뛰어난 문장을 30절초 또는 50절초라고 했습니다. 회초리가 30개 혹은 50개 정도 부러져야 그런 문장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매월 초 하룻날이면 성당에 다니는 아이들이 회초리를 구해와서 훈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회초리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이의 부모들이 훈장을 찾아가 오히려 섭섭함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2013년 한국갤럽의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가 교육적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라고 답변했고,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금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견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볼 때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몸체와 벌자.
합성어인 체벌은 글자 그대로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신체성은 체벌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매나 교육적 체벌 등 은유나 수식으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결국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체벌이란 다른 인격체에 대한 구타이자 폭행입니다. 수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체벌의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점, 체벌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폭력과 복종을 내면화하고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을 뿐입니다. 체벌을 당한 아이들의 감정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 반성이나 미안함을 느꼈다고 응답한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체벌을 당한 아이들이 품었던 감정은 무서움, 화남, 끔찍함, 창피함,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체벌에 대해서 보편윤리의 차원에서 체벌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체벌은 보편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체벌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그 정도가 인격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체벌은 보편윤리를 침해하므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빙자한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모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신체적으로도 상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교육을 위해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체벌과 같은 비인간적인 교육 수단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스로 탐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4페이지에는 애벌레를 먹는 원주민이 사진으로 나와 있고 그 원주민을 바라보는 3명의 학생의 문화이해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갑은 어떻게 사람이 애벌레를 먹을 수 있지? 야만적인 문화는 당장 금지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을은 애벌레를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형성된 나름대로 가치 있는 문화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 나라면 못 먹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병은 저들의 고유한 문화이므로 당연히 존중해야 해. 나한테 먹어보러 가면 기꺼이 먹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벌레를 먹는 그 원주민이 우리나라의 김치를 담궈서 김장을 해서 먹는 문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평가를 한다면 갑과 원주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애벌레를 먹는 원주민이 한국의 김치 문화를 보거나 듣고 나서 한국인은 상한 음식을 좋아하나 봐. 한 번 만든 음식을 오랫동안 두고 먹는 것을 보니 참 게으름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원주민과 갑은 둘 다 다른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과 병은 둘 다 문화상대주의에 해당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적어본다면 을은 원주민의 음식 문화가 나타나게 된 환경을 고려하여 그들의 음식 문화가 지닌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지는 않지만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을의 태도는 문화상대주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병은 원주민의 음식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음식을 받아들이고자 하기 때문에 문화상대주의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을과 병에 대해서 한 번에 얘기를 하면
을과 병은 모두 원주민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그들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이므로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한 수용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애벌레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7-3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에 해당하는 교과서 탐구활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